안녕하십니까? 거시경제의 거대한 흐름, 매크로 웨이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주제는 단순히 하나의 지정학적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자금의 흐름이 왜 갑자기 주식시장에서 원자재, 특히 금과 은, 그리고 구리, ETF로 거칠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공포의 실체를 추적해 보려 합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충격적인 소식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이른바 그린란드 분쟁이 이제는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밝히면서 이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해 추가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저 부동산 쇼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자원 전쟁입니다. AI와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해 필수적인 희토류가 가장 많이 매장된 곳, 그곳이 바로 그린란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월가는 이 뉴스를 보며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의 공포를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우리가 마주한 데이터들을 보십시오.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냉혹합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제 37조 6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6개월 전 부채 한도를 41조 달러로 늘렸을 때만 해도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갚아야 할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국이 빚을 갚느라 군대를 유지할 돈조차 부족해지는 전형적인 제국 쇠퇴기의 시그널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뉴욕과 런던의 큰손들은 엔비디아 같은 AI 관련주가 고점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 조용히 그러나 아주 공격적으로 금과 구리를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 3,400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건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이건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임 투표입니다. 시선을 반대편 중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5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까스로 5%를 맞췄다고는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처참합니다. 부동산 개발 투자가 17.2%나 폭락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인구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중국 인구가 34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누가 집을 사고 누가 소비를 하겠습니까? 중국발 디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데 미국은 관세 장벽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두 해일, 즉 미국의 부채 인플레이션과 중국의 부동산 디플레이션이 충돌하는 지점에 바로 우리, 한국과 베트남 같은 수출 국가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월급 통장이 왜 자꾸 얇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가 아닙니다. 화폐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는 15분 동안에도 여러분이 가진 현금의 구매력은 미세하게 증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8년 금융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는 은행이 무너졌지만 지금은 국가와 화폐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AI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이 냉혹한 자원 전쟁과 부채의 늪. 이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 자금이 뭉칫돈을 쌓아들고 원자재 ETF로 달려가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매크로 웨이브는 이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인 결함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그 불편한 진실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는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전 미세한 균열 사이로 끊임없이 물이 새어 나오듯 우리가 믿고 있던 경제 시스템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혼란, 즉 미국과 유럽이 그린란드를 두고 다투고 전 세계 자금이 원자재로 쏠리는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장난 시스템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사태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메커니즘, 즉 멈춰버린 엔진의 내부를 뜯어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깨졌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살아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진짜 원인은 단순히 금리의 높낮이가 아니라 부채의 질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년간 우리는 제로금리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기업은 싼 이자로 돈을 빌려 기술 개발 대신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띄웠고 정부는 국채를 찍어내 복지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파티의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더니 이제는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방 예산을 초과해버렸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돈을 찍어내야 하는 악순환, 이른바 데트 스파이럴 뎁 에스파이럴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가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도망치는 첫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이번 그린란드 사태로 대변되는 자원민족주의의 부활입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는 세계화라는 시스템 속에서 국경 없이 어디서든 가장 싼 곳에서 자원을 사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은 공식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왜 미국과 유럽이 얼음 땅 그린란드를 두고 으르렁거릴까요? AI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21세기의 거대한 테마가 사실은 가상 공간이 아닌 막대한 물리적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전력과 구리배선,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희토류, 태양광 패널의 필수적인 은, 이 모든 것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역설적으로 지구상의 구리와 은은 더 빠르게 고갈됩니다. 시장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모니터 속의 숫자인 주식보다 손에 쥘 수 있는 물리적 실체인 원자재가 더 귀하다. 이것이 자금이 ETF로 이동하는 두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시스템을 지탱하던 저물가 엔진인 중국이 멈췄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가 낮은 물가를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생산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중국의 인구 감소와 부동산 붕괴는 더 이상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중국은 싼 물건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위기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위안화를 풀면 풀수록 원자재 가격은 들썩이고 이는 다시 미국의 수입 물가를 자극하여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킵니다. 이 거대한 톱니바퀴의 충돌이 우리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치명적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같은 신흥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환율 변동성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는 단순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 자금 조달 비용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즉, 미국이 자신들의 빚을 갚기 위해 국채를 마구 찍어내면 그 여파가 태평양을 건너와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밀어 올리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쓴 돈도 아닌데 내가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의 실체입니다. 결국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한 국면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이어져 온 신용화폐 피아트 머니 시스템과 자유무역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구조적 붕괴입니다. 그린란드 분쟁은 그 붕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원 확보 전쟁의 서막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금값의 상승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화폐 가치의 타락을 알리는 가장 시끄러운 경보음입니다. 이 경보음을 무시하고 여전히 주식시장이 곧 반등하겠지 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은 태풍이 오는데 우산을 펴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이 아닌 차가운 숫자로 이 냉혹한 현실을 검증해 봐야 합니다. 감정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 경기가 연착륙하고 있다, 물가가 곧 잡힐 것이다 라고 말하며 여러분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여러분이 시장에서 체감하는 온도 차이는 왜 이렇게 클까요? 그 괴리감을 메우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보고 있는 단말기에 찍힌 가장 냉혹한 데이터들을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데이터는 전 세계 자산 가격의 중력과도 같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는 시그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실질 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제 장중 한대 5.12%를 터치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따로 노는 이 기이한 현상,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이 연준의 통제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1분기에만 8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에는 이 엄청난 물량을 받아줄 돈이 없습니다. 공급이 넘치니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반대로 금리는 치솟는 것입니다. 이 5%라는 숫자는 단순한 이자율이 아닙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사망 선고이자 부동산 시장의 목을 조르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데이터는 금과 은의 실물 재고량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맥스 상품 거래소, 이 은 재고량 차트를 보십시오. 지난 5년 내 최저치인 3천만 온스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창고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장신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산업용 은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AI 산업이 소비하는 전력량은 2022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모든 곳에는 구리와 은이 필수적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을 이 60배, 70배를 넘나드는 고평가 논란 속에 있는 동안 정작 그 산업을 지탱하는 구리채굴 기업들의 재고는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품과 실체의 싸움입니다. 주식은 컴퓨터 엔터키 하나로 무한정 찍어낼 수 있지만 구리와 은은 땅에서 캐내야 합니다. 지금 스마트머니는 주식이라는 종이 조각을 팔고
실물이 있는 금속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세 번째, 환율 시장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더욱 잔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달러 인덱스 DXY가 105선을 넘나들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달러가 강세면 금값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이것이 지난 50년간의 경제학 교과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러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가 틀렸음을, 즉 기존의 경제 논리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파는 대신 금을 사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와 베트남 동화 같은 신흥국 통화는 처참하게 짓눌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고착화하려는 움직임, 이것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의 달러 회귀와 안전자산 쏠림이 만들어낸 거대한 쓰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M2 통화량 그래프를 보십시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긴축을 외쳤지만 실제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돈을 푸는 순간 인플레이션 2% 목표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코어시 PA가 예상치를 상회한 3.8%로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돈이 이렇게 풀리는데 물가가 잡힐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느끼는 물가 상승, 주유소에서 보는 기름값,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M2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데이터는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의 과부하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고 실물 자원의 부족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하는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곧 닥쳐올 자산 가치의 재조정 과정에서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차가운 숫자들을 뒤로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현장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고통의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는 월가의 모니터 속에 갇힌 차가운 데이터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모니터 밖, 우리가 매일 숨 쉬고 밥 먹고 일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세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수출이 호조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라고 연일 떠들어대는데 왜 정작 여러분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삶은 더 팍팍해지는 걸까요? 그들이 말하는 평균의 함정 뒤에 숨겨진 처참한 민생 경제의 현장을 고발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무서운 단어는 바로 화폐 환상, money illusion입니다. 올해 연봉이 3%, 5% 올랐다고 좋아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지난 2년간 마트의 식료품 가격, 특히 사과나 배 같은 신선식품 가격은 체감상 50% 넘게 뛰었습니다. 10,000원 한 장으로 점심 한 끼 해결하기가 두려운 런치플레이션은 이제 여의도와 강남, 광화문의 직장인들에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역대 최고를 찍고 있다는 기사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직장인들의 지갑이 그만큼 비어버렸다는 슬픈 증거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늘었을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김치찌개 그릇 수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법을 바꿔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원화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여러분의 구매력을 합법적으로 강탈해 간 것입니다.
자영업의 현장은 더 참혹합니다. 서울의 명동, 이태원, 그리고 동네 상권을 걸어보셨습니까? 임대 문의가 붙은 빈 상가들이 이빨 빠진 것처럼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고금리, 그리고 전기세 인상이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을 터뜨린 결과입니다. 카페 사장님은 원두 가격과 우유 가격이 올라서 울산기고, 식당 사장님은 가스비와 전기세가 폭등해서 비명을 지릅니다. 국밥 한 그릇 가격을 1,000원 올리자니 손님이 끊기고, 안 올리자니 팔면 팔수록 손해인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빚을 막는 카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지만 이제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한국 자영업자 연체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는 곧 우리 사회에 들이닥칠 가계 부채 폭발의 서곡입니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가 묶여있는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 불패라는 신화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호가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거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래 절벽입니다. 팔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시장,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 이게 진짜 공포입니다. 2020년, 2021년 저금리 막차를 타고 소위 영끌해서 집을 산 2030세대들은 지금 5%에서 6%가 넘는 주담대 고금리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 심하면 70%를 이자로 내면서 집값이 다시 오르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줄어들고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를 갱신하는데 10년 뒤에 누가 그 아파트를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수 있겠습니까? 자산 가치는 정체되거나 하락하는데 갚아야 할 원리금은 그대로인 상황. 이것이 바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겪었던 대차대조표 불황이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그나마 버티는 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소수의 반도체 대기업 때문이지, 뿌리 산업인 대다수 중소제조업체들은 이미 산소 호흡기를 떼기 직전입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의 비율이 한국 기업 10곳 중 4곳에 달합니다. 과거에는 저금리 덕분에 이들이 연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 고금리 장기화, 하이퍼 포롱거 시대에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좀비 기업이 무너지면 그 다음 수순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입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먼 미래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건 당장 회사가 자금난으로 문을 닫아 내일 출근할 곳이 사라지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달러나 금, 미국 주식 같은 자산을 미리 확보한 소수는 환율 상승과 자산 증식의 파티를 즐기지만 오로지 원화 월급에만 의존하며 예적금만 들었던 대다수 성실한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 내 집 마련하고 잘 살 수 있다는 성실의 가치가 무너진 사회. 이것이 바로 파트 1에서 언급한 글로벌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가 한국이라는 방파제를 넘어서 개인의 삶을 덮쳤을 때 나타나는 가장 잔인하고도 슬픈 결과입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누렸던 고성장은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자 모래성은 무너지고 우리는 보호막 없이 맨몸으로 폭풍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막기에는 이미 국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단순히 안 쓰고 아끼는 짠테크만으로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 파도를 견딜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판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우리 삶을 위협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6개월, 그리고 이 1년, 우리는 이 경랑 속에서 과연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오늘 파트 외에서는 여러분이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구체적인 생존 로드맵과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먼저 향후 12개월의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곧 가짜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비명이 터져 나오면 연준 페드는 결국 항복하고 금리를 내릴 것입니다. 시장은 이제 살았다며 환호하고 주가는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진통제일 뿐입니다. 금리를 내리는 순간 잠시 눌려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은 2차 파동을 일으키며 더 무섭게 튀어오를 것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섣부른 금리 인하가 어떤 재앙을 불러왔는지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최악의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유일한 방법은 금융 노화의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방주의 첫 번째 재료는 단언컨대 실물 자산, 즉 금, 골드과 은, 실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을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투자 상품으로 오해하십니다. 아닙니다. 금은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달러라는 종이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될 때 여러분의 구매력을 보존해줄 유일한 진짜 돈입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폴란드 중앙은행까지 왜 미친 듯이 금을 사 모으고 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시스템의 유통기한이 다해가고 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최소 10%에서 20%는 반드시 실물금이나 금, ETF로 채워두십시오. 이것은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 시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마지막 보루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젊은 투자자라면 비트코인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금을 신뢰한다면 디지털 세상의 스마트 머니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가 늘어날수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변동성이 극심하므로 몰빵이 아닌 전체 자산의 5% 내외로 혹시 모를 달러 붕괴에 대비한 헤징 수단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현금의 이중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금은 쓰레기라는 말이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현금만 한 왕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원화가 아니라 달러입니다. 위기가 터지면 전 세계 자금은 일단 미국으로 쏠립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뚫고 올라갈 때 여러분이 가진 달러는 원화 자산 가치의 하락을 방어해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단기 미국 국채, T빌나, 달러 파킹 통장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십시오. 그래야만 자산 시장이 패닉에 빠져 우량 자산을 헐값에 던질 때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빚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익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고금리 시대에
5% 이자를 갚는 것은 세후 수익률 6%에서 7%짜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리한 영끌로 산 부동산이나 레버리지를 쓴 주식 투자는 지금 당장 정리하여 부채 규모를 줄이십시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릴 때가 아니라 방어적으로 지켜야 할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거시경제의 파도는 예고 없이 들이닥칩니다. 하지만 파도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1997년 IMF 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준비된 소수는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불편한 진실들이 여러분의 잠든 금융 감각을 깨우는 죽빛 소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으십시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여론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하십시오. 매크로웨이브는 앞으로도 그 험난한 항해의 나침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공포는 없습니다.